네, 오늘 주제는 이제 성공과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라는 슬로건으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는 김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직업이 한 3개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로써 콘텐츠 전달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로서 또 글로써 전달하기도 하고, 이제 유튜버로서 이제 영상으로 전달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유튜버를 하게 된 거는 아마 사실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저를 작가로서 알기보다는 사실 작가로서 살아온 인생이 더 긴데 대부분 아마 유튜버로서 아실 것 같은데, 2018년 사실 10월 29일에 첫 영상 올렸거든요. 그때 첫 영상 올리고 지금 이제 한 2년, 정확하게는 10개월? 10개월 정도 해서 한 구독자는 한 89만 명 정도 돼서요. 아마 올해 이제 드디어 영원하던 골드 버튼 100만 12월쯤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냈던 책은 이렇게 지금까지 딱 8권입니다. 오늘 이제 들을 이야기는 이제 럭키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저는 사실 좀 많은 분들이 하는 성공 방정식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거든요.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왔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늦었죠. 제가 학교를 어쨌든 24살에 입학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를 이제 30살에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30살에 서울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 사회에 전형적인 성공 방정식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자격증, 고급 자격증, 뭐 세무사, 뭐 변호사,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면허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자 직업들을 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학부 때부터 명문대 코스, 제가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이미 저는 좀 굉장히 많이 늦었잖아요. 30살에 제가 뭐 다시 의대를 들어간다 해도 뭐 나이가 뭐 언제 졸업을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럼 나만의 추월 차선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나만의 우리가 고속도로 가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1차선이 추월 차선이잖아요. 나도 지금 1차선 잠깐 타야 되겠다. 근데 타려면 어떻게 타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일단은 단순히 생각했던 그거예요. 그러면 좀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나한테 좀 동기부여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뭔가 알려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성공한 사람을 이제 만나고자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공통 질문 딱 한 개 지금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그 질문 할 텐데,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저한테 운이 좋았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 32살일 때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비법을 얘기 안 해주는구나. 뭔가 있는데 지금 뭐 왜 얘기 안 해줄까? 지금 우리가 초면이라서 그런 건가? 내가 뭐 술이라도 마셔야 되는 건가? 왜 이 탁자 밑에 진짜 이야기를 안 해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인터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진짜. 제가 30살 때부터 지금 40살까지 정확하게는 11년 동안 이제 1000명 정도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한 수백 명이 한 95% 이상은 비슷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수백 명이 짜고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운이 좋았다라는 말 이면에 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저 원래 질문이 많은 사람이라서 택시를 타고 이제 또 술도 한잔 마신 상태였습니다. 기사님한테 여쭤봤죠. 기사님 혹시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 저 기사님이 어쨌든 되게 많은 손님들 태우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끔 이제 좋은 이야기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사님이 딱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운이 안 좋았죠. 인생이 잘 안 풀렸습니다. 운만 좀 따라줬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에 이제 술이 깼는데, 술이 왜 깼냐면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원래는 이제 현대그룹의 이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40 나이대에 이제 나이에 명퇴를 당하셨어요. 대한민국의 명예퇴직 제도라는 게 생기기도 전에. 어쨌든 이제 명퇴를 당하시고 이제 집에서 좀 노셨죠.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젊은 날에 좀 인생이 잘 안 풀렸다. 운이 없었다. 약간 한쪽은 운을 인정하시고 한쪽은 운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 우리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운이 좋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우린 거기에 의심을 굉장히 일반 사람들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진짜 이야기들이 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이 책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키를 알면 우리가 성공에 좀 더 가까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은 사랑과 관찰과 속도와 루틴과 복귀와 긍정과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정리했을 때 저 7가지고 각자 7가지를 똑같이 다 비중을 갖춰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주식 투자도 하면 다 똑같은 포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르게 가지고 있듯이 하지만 이 중에 몇 가지들은 꼭 잘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제가 오늘 한 가지씩 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모든 기회는 이제 사람에게서 온다예요. 자, 우선 저는 사람 측면에서 사실 사람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이 이야기 모든 근간에는 여러분의 노력은 그냥 무조건 깔려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공하고 싶으면 저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고로 굉장히 그 자기계발서 책을 냈는지 한 10년 정도 냈고, 한 뭐 8권 총 책을 냈고, 재테크와 자기계발 콘텐츠 운영하는 채널의 운영자이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자기계발론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낙관론자도 아니고요. 비관론자도 아니고, 그냥 우리 어쨌든 살고 있는 곳은 현실이잖아요. 메타버스 공간 아니잖아요, 현실은. 현실에서 가능한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수준은 딱 내 수준일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성장할 확률도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딱히 저를 도와줄 만한 네트워크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뭐 근데 흔히 생각했을 때 금수저이신 분들을 뭐 돈이 많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금수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좋은 네트워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들은 그 윗세상에 있기 때문에 윗세상의 구성분자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성공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근간은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 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래에 있는 거고 성공은 위로 가고 싶은 건데 그럼 윗공기잖아요. 그럼 윗공기와 분명히 아랫공기는 다를 거란 말이죠. 변호사 주변에 변호사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고 의사 주변에 분명히 의사가 많을 겁니다. 뭐 우리 주변에 대기업 사장님이 친구는 없지만 대기업 사장님 주변에 대기업 사장님이 수두룩할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윗공기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야지 뭔가 이 세상이 좀 다르다는 동기부여도 시켜줄 거고 뭔가 가능성의 문도 열어줄 거고 우리한테 이 아래에서 위로 가는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만약에 너무 모든 관계가 정으로만 맺어져 있다. 뭔가 나를 정말 자기 개발시켜주고 성장시켜줄 만한 주변의 지인이 아무도 없다면 저는 그 인간관계 또한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에서는 제 책에서는 그 존재를 이제 세르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르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 이제 함께 오르는 분들인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신 분도 계시고요. 세계적으로도 있어요. 근데 그 등정하신 분들은 그 나라에서 최고로 산을 잘 타시는 분들이죠. 맞죠? 근데 그분조차 혼자 가지 않고 여러 팀이라 움직이시죠. 근데 여러 팀 안에 꼭 세르파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세르파는 태어날 때부터 그 자라는 가정 자체가 그냥 고산지대에서 살고 있어서 거기 자체가 최적화되신 분들인 거죠, 당연히. 그 전문가들조차 세계에서 산을 가장 잘 탄다고 하는 전문가들조차 그 산을 올라갈 때 정말 필요한 파트너들, 전문가와 함께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고 더 가파르고 더 춥고 더 외롭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올라갈 때 이제 그 사람들 없이 혼자의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건 너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정상에 각자 가고자 하는 게 뭐 10이라고 친다면 우리는 1에 있는데 2, 3, 4, 5, 6, 7, 8, 9를 혼자 다 뚫겠다고 하는 것과 굉장히 좀 비슷하지 않을까. 굳이 10에 있는 분들은 2, 3, 4, 5, 6, 7, 8, 9의 시행착오들을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굳이 안 볼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저는 세르파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일단은 세르파라고 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좋은 운을 여러분한테 주는 사람이라면 일단 나쁜 운을 주는 사람을 저는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 풍파가 엄청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번에 다 울릴 수 있을 정도로 풍파가 있었는데 그 힘든 일을 좀 많이 겪고 하다 보니까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뭔지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인간관계들 원래 정리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면 우리 다 정으로 맺은 거고, 우리 사실 인연이라는 게 우리가 막 의도해서 맺었다기보다 우연으로 해서 맞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내 짝꿍이 내가 뭐 정해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앉았더니 친해지고 계속 오래 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힘든 일 좀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를, 저희 성장을 막는 것들을 지나치게 제 자존감을 긁어먹는 사람은 좀 정리를 하거든요. 한 1년에 최소 한 명 정도는 점차 안 만나는 거죠. 어떤 사람을 걸러내야 되냐면, 실패가 너무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데 그걸 너무 많이 해서 늪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은 뭔가 제가 뭘 하려고 할 때, 야 도현아, 너 왜 갑자기 지금 유튜브를 하려고 그래? 그냥 너 지금 나이가 지금 38, 7인데 너가 지금 그 20대 애들을 하는 유튜브 왜 하려고 하냐? 저 그 말 다 들었거든요. 요즘에 한 명도 유튜브 해봐,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실패를 많이 하신 분들은 본인이 실패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긍정의 말을, 용기의 말을, 응원의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우리가 만약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안타깝게도 질투를 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질투와 시기를 하면서 나를 좀 끌어내리죠.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고 할 때마다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 운이라는 걸 받을 확률이 전 굉장히 높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게 우리는 주변 사람한테 정말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정말로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이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릴 적에 20대 초반에 담배를 잠깐 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담배 피던 이유는 뭐 제 의지를 약해서, 제가 유혹에 빠져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 친한 친구가 담배를 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쁜 사람을 끊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실패한 사람이라도 당연히 우리 모두 실패를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실패 속에서 자기를 객관하고 돌아보면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당연히 우리 함께 성장하는 거니까. 근데 계속 실패하는 분들, 그 가운데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내 성장을 끌어내는 분을 좀 멀리 하자는 거죠. 저는 나쁜 운이 좋은 운을 부르는 사람보다 일단은 먼저라고 생각해요. 왜 먼저냐면, 자, 우리가 요즘에 재테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투자에. 사실 그 덕분에 김작가TV 채널도 작년에 폭풍 성장을 했던 건데, 자, 돈을 모으는 것, 즉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한쪽은 돈을 버는 거,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을 많이 버는 거죠. 그 다음에 한쪽은 소비를 줄이는 거죠. 소비를 줄이는 게 훨씬 쉽죠. 소비는 제가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 유혹에 빠져서 지금 목이 말라서 아까 커피 한 잔 5,000원 시켰는데, 이거 안 시켰으면 저 5,000원 아꼈어요. 지금 당장 제 의지로 5,000원을 아낄 수 있었는데, 그쵸? 오늘 하루 종일도 뭔가 여자친구가 데이트한다거나 뭐 할 때, 뭐 비싼 거 먹으려다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소득은 여러분 지금 당장 올릴 수 있나요? 못 올리죠. 다음 달에도 올리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몇 개월은 걸릴 거고요. 길게는 1년, 뭐 2, 3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테크에서도 기본은 소비를 줄이는 게 소득보다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소비를 언제든지 이건 내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줄이고, 그 다음에 소득을 향해서 역량을 쌓아가는 거죠. 당연히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운을 부르는 사람을 끊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저는 하고, 좋은 운을 부르는 사람, 셀파는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여러분이 쉽게 바로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공기가, 윗공기가 만약 아랫공기라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시간을 좀 안 내줄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산지대의 세르파를 만나려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성공한 사람이 쉽게 만날 수 없다면, 근데 저는 지금 시대가 사실 너무 좋아져서, 지금 여기 이제 카이로스 북클럽에서도 영상을 찍고 하면 나중에 영상을 따로 올릴 텐데, 지금 우리가 뭐 주식 투자로 간다면 뭐 박세익 전무님이라든가 이베스 투자니까 염승환 이사님이라든가 존니 대표님 영상을 사실 너무 손쉽게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클릭 한번 해서 볼 수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 쉽게 만날 수 없다면,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저는 책이라든가 영상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뭐 당연히 요 세 가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동기부여일 거고, 두 번째 방법일 거고,
세 번째 이제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조금 이게 이제 영상과 책이랑 다른 건데 제가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2019년 7월 21일에 한 유튜버를 만났어요. 저는 그날 그분을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크리에이터 23명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저랑 같은 계열에 있던 신사인나님이라든가 재테크라든가 아니면 뭐 ASMR, 그 다음에 뭐 테크, 그리고 뭐 먹방,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거기가 어쨌든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였어요. 경기도 안산인가 어딘가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대부분이 사실 23명 크리에이터 분들이 저한테 수익을 알려주셨거든요. 왜냐면 촬영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알려주셨는데 그분은 4년치 수익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4년치, 2015년 7월, 2016년 7월, 2018년 7월, 2019년 7월. 근데 처음에 2015년 7월이 한 10만 원, 13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그냥 2017년 7월이 한 뭐 100만 원대였나? 어쨌든 뭐 그거보다 높았어요. 크게 높진 않고. 그다음 2018년 7월이 한 500만 원, 뭐 이 정도 됐어요. 근데 2019년 7월 딱 봤는데 최근 한 달이었던 거예요. 최근 한 달에 21일치였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 7월 21일이니까 21일치 7월 거 보여주셨는데 5,300만 원 버는 거예요. 진짜 저는 레알 충격 받았습니다. 레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좀 뭐가 다르냐면 뭐 지금 훨씬 많이 들으시겠지만 유튜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그 내일이라 생각 안 하잖아요. 남의 일이잖아요. 지금부터 2년 전이면 훨씬 더 남의 일처럼 느낄 때예요. 그때만 해도 유튜브 약간 의심도 좀 하고 아 진짠가 뭔가 이런 이제 막 B급에서 A급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 막 그 생각을 할 때였거든요. 저는 이제 자기개발 책을 내는 사람으로서 성공한 분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했지만 사실 여러분 올해 3천만 이상 버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의사도 변호사도 본인이 이제 월 3천을 번다라는 게 독립을 해야지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어쨌든 월 3천은 연봉으로 친다면 그냥 4억 되는 거잖아요. 12 곱하기 4.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받았던 게 이분이 사실 그 전에 뭐 엄청나게 커리어가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도 그냥 딱히 그랬어요. 근데 월 5,300만 원이 했잖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알잖아요. 21일치거든. 한 달이면 7천인 거예요. 7천. 심지어 여기에는 여러분 조회수 수익만이었어요. 다른 브랜드지 이런 게 포함된 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뭐 그분이 이제 광고가 많은 채널은 아니었지만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거의 약간 제 세상 일부가 깨졌습니다. 진짜. 왜냐면 제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문에 이런 데서 뭐 방송에서 봤으면 남의 일이거나 아니면 안 믿거나 부정하거나 했을 텐데 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월 7천. 사실 집에 또 운전하고 가는 길에 처음에는 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잘못됐다. 진짜요. 지금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 저는 굉장히 그 근로소득 특히 이제 땀 그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뭔가 그렇게 얻어내는 수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유튜브 되게 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좀 제가 다행이었던 거는 이제 직접 보고 돌아가는 게 좀 자기개발 전문으로 책을 많이 내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생각을 좀 바꿨죠. 야,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직접 23명을 받고 그냥 실제 한 명의 계좌는 4년치를 내가 받는데 내가 이걸 지금 언제까지 부정할 것인가? 그러면 어쨌든 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유튜브 하기 전에 4년 만에 여기서 월 7천을 번다면 그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어쨌든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시간을 쓰고 있고 여기를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유튜버들이 돈을 벌고 있다면 나도 여기서 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 자꾸 이걸 부정하긴 말까?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대신 만나면 당연히 여러분 깨질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부분이. 뭔가 너무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걸 직접 접하고 안 접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직접 접하면서 나한테 부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에너지가 그걸 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나중에 책에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좀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전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구체화되니까 적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아이디어는 전 다 날아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왼쪽편에 있는 건 이제 나를 성장시켜줄 세르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헬스 분야에서 뭔가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분야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보는 것만으로 좀 더 구체화된 게 있고요. 이게 진짜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예전에 어쨌든 어떤 굉장히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갑자기 문득 예를 들면 오늘 생각을 한 거예요. 저녁에 10시에. 그냥 막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찾고 좀 적어놨어요. 얼굴도 봤고 사진을 봤겠죠. 그 다음날 택시를 탔는데 홍대였어. 홍대 합정이었는데 그 사람이 내리는데 제가 바로 알아봤어. 근데 이게 여러분 당연히 알아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공간에서 그 사람 잘 기억을 못해. 그래서 제가 내리자마자 빡 인사를 했거든요. 어떻게 알아봤냐길래 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목표가 있고 안 있고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냐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사람에서는 딱 두 가지 질문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을 지금 만나야 되는 상황인가? 각자 분야마다 다른 거잖아요. 분야. 요식업계 창업하신 분과 저처럼 자기계발서를 주로 쓰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헬스, 어떤 사람은 뭐 정치 다 다를 거잖아요. 그 분야의 사람 어떤 사람 만나야 하는가? 그 다음에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끊어내야 하는가? 끊어내야지 시간과 에너지가 생겨서 이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겠죠. 그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관찰은 파도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가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파트가 원래 제일 길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조금씩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파도의 움직임은 그냥 쉬운 제 예시를 드릴게요. 쉬운 예시로. 제가 2018년 10월 29일에 첫 유튜브 영상 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 말까지 제 구독자는 7만 명이었습니다. 7만 명. 1년 2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7만 명이면 유튜브 업계에서는 되게 애매해요. 이게 성공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수치예요. 한데 제가 2020년 1월에 재테크 영상을 한 개 올렸어요. 몇 개 정도 올렸는데 좀 조회수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나요 싶은데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식 계좌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2월에 무슨 이상한 바이러스가 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3월에 갑자기 주식시장에 폭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 자산이 한 30% 날라갔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집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자산은 거의 이제 주식 30% 날라간 순간 굉장히 망연자실을 했죠. 난 매일매일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내 자산은 빠지고 있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슷한 입장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폭락한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찾을까? 그럼 지금 시대는 유튜브, SNS 시대인데 이분들은 지금 전문가들이 도움과 피드백과 위로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 지금 내가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막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전문가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 메리츠아선이 존니 대표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3프로의 그 김프로님이라든가 김동환 프로님, 그 다음에 뭐 이베스 염승 기타님이라는 그런 분들을 모시면서 이제 채널을 굉장히 많이 올렸죠. 영상을 재테크계를 완전 지금은 모든 분들이 할 수는 없고 한 95% 분들이 김작가 TV가 아니라 김주식 TV라고 굉장히 뭐 그렇게 얘기를 남기는데 어쨌든 그때 저는 뭘 느꼈냐면 유튜브와 대한민국의 재테크 바람이 분다. 특히 유튜브에 지금 주식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거는 뭐였냐면 이 파도를 읽었잖아요. 어쨌든 다행히 제가 이제 그 전에 준비를 어쨌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1년 2개월 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기획, 촬영, 편집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또 10년 동안 인터뷰를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개 살려서 빨리 지금 난 유튜브로 재테크로 뛰어들어야겠다. 그래서 재테크 고수분들을 다 섭외해서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2020년 작년에만 구독자가 52만 명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600% 성장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제가 이거를 좀 읽었기 때문에 뭘 했냐면 그때 관찰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는 굉장히 빠른 실행력이 굉장히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원래 바깥에서 외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외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사실 이 장비 막 세팅하고 각 부도 잡고 다시 돌아갈 때 또 장비 걷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와야 되죠. 다시 돌아가야 되죠. 하루에 촬영 한 번 하면 끝나요. 시간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못 찍잖아요, 많이. 그래서 저는 그때 월세 200짜리 오피스텔을 구하고 편집자를 3명까지 늘리고 굉장히 빠르게 뛰어들었죠. 왜냐하면 파도가 늘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바람이 지금 여러분
지금 거의 모든 유튜브 재테크 채널은 작년보다 성장하지 못해. 그분들이 작년보다 열심히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훨씬 열심히 하고 있겠죠. 왜냐?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팀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읽었을 때 빨리 하신 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구독자가 큰 채널일 거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걸 좀 늦게 읽으셨던 분의 확률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 관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일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느냐, 민감하게. 자, 아까 다시 유튜브 얘기를 돌아오면 제가 아까 월 얼마 버는 분한테 멘붕 왔다고 얘기했죠? 7천이었죠? 자, 더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키즈 유튜브 6살짜리가 청담동에 90억짜리 빌딩을 샀습니다. 그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때 진짜 핫했거든요, 그 기사가. 그 당시에 어떤 여론이 형성되냐면, 제가 아까 그 유튜버를 부정하는 것과 비슷한 여론이 많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따 팩트 잘못된 거 뭐가 있었냐면, 이거 좀 아동한테 학대 아니냐, 뭔가 아동한테 너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좀 발견돼서 제재받은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정말 그게 다였을까요? 그 이면에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있던 분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 6살짜리가 어떻게 청담동에, 나는 지금 한 달에 뼈 빠지게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에 몇백 버는데 이건 잘못됐다. 그런 여론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나쁜 쪽으로 보는 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면, 세상이 바뀌었구나. 어떻게 6살짜리가 지금 6살짜리가 만약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을 했다고 해도 6년 만에 청담동에 빌딩 살 수 있는 거지? 아, 여기 돈이 몰리고 있다.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이거 지금 내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여러분, 광고 시장이 딱 4개가 있거든요. 4대 광고가. 5개 광고, 지면 광고, TV 광고, 디지털 광고야. 나머지 3개 광고는, 매체는 매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앞으로 TV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TV 안 보잖아요, 이제 별로. 온라인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모바일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그게 과연 그 유튜브가 잘 되는 게, 모바일이 늘어나는 게 여러분 인생과 정말 관련이 없을까요? 만약에 내가 광고인을 꿈꾸는 친구라면 앞으로는 TV, 지면, 5개 광고를 잘하는 것보다 디지털 광고를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여기 돈이 몰리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방송인 꿈꾸는 친구라면 이 전형적인 무조건 뭐 아나운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크리에이터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뉴스를 보면서 뭐 남의 일이야. 신문 보면서 남의 일이야. 데이터 나오고 있는데 남의 일이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뒤처지는 거죠. 우리 매년 연말에 기이한 현상 하나 보는 게 트렌드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트렌드 책. 그리고 트렌드를 읽으려고 하죠. 근데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트렌드를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보고 있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내가 트렌드를 읽으려면요, 여러분. 내가 유튜브의 트렌드를 읽으려면 내가 유튜브를 타봐야 돼요. 안 읽어서 유튜브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옆에서 그냥 보고 있는, 여러분이 영화를 맨날 본다 해서 영화를 잘 만들 수 있나요? 완전 이건 다른 얘기야. 그냥 영화를 잘 보는 것 뿐인 거죠. 내가 트렌드를 읽으려면 그 트렌드에 한번 타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크리에이터로 모두가 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유튜브라든가 이 모바일 쪽이 여러분 인생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기존에 3대 요소가 있었습니다. 생산 요소. 3개였죠. 뭐죠? 자본, 노동, 사람이죠. 땅. 그렇죠? 자, 카카오와 네이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3, 4위였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원래 재벌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이 구조라는 게. 기존에 강자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기존에 힘과 노동과 사람과 땅과 자본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치고 올라갔을까? 제 4대 생산 요소의 힘, 디지털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분들은 그걸 굉장히 일찍 발견하신 분들인 거죠. 거기를 이제 우리보다 훨씬 몇십 년 일찍 읽고 뛰어들어서 크게 버신 분들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함께 살아가는데도 어쩌면 옆에서 너무 남의 일처럼 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찰의 측면에서는 트렌드를 읽고 뭐도 좋아요. 다 좋은데, 데이터도 보는 거 다 좋은데, 남의 일처럼 말고 내 일처럼 조금 민감하게, 이거 내가 나중에 직업 고를 때 그럼 이런 거 고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자영업을 치킨집 차렸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까? 이런 걸 할 때 다 좀 민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좀 운이 들어온 경도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면, 참고로 제 책에서 운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짜 에너지라든가 온 우주라든가 뭐 이런 이제 좀 불확실하고 이런 것보다 저는 최대한 이 안 보이는 운이라는 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안 보이는 것들로 계속 내버려두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불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에서 그런 걸 굉장히 구조화시키고 체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굉장히 생각해보면 뻔한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는 있자라는 거죠. 자, 운이 들어온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 유전적, 선천적 경로가 하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두 번째는 시대적 환경적인 요인. 시대적인 거는 그 시대에 맞는 이제 유튜브라든가, 환경적 요인은 한국에 성공 못한 분이 미국 가서 성공하기도 하죠. 세 번째, 관계적 요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 네 번째, 개인적 요인은 제가 무조건 전제 조건 깔려있는 개인의 노력인 거겠죠. 자,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어디서 지금 운이 부족한가, 운을 채워야 되는가, 어디서 운을 살려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조금 더 분명해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세 개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죠. 근데 한 가지만 확실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전부 다 우리의 의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전적 선천적 요인은 우리가 의지는 아니잖아요. 타고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자식은 바꿔줄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내가 만약에 흙수저인데 내가 나머지 세 개를 잘했어요. 나머지 세 개 진짜 충분히 잘하면 충분히 저는 무조건 성공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게 충분히 없어도. 그러면 자식은 금수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내 자식은 곧 나죠. 내 DNA를 타고난 자식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를 보면서 너무 탓하기보다 그래 없어? 그럼 나는 두세 번째, 네 번째 채워서 내 자식의 운은 바꿔주자. 차라리 이게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운의 마찰력을 줄이는 기술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는 파트인데, 굉장히 이제 유명한 명언이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 인턴십 3번 했고요. 계약직 1번 했고요. 1년 6개월 동안에 그 힘든 그 고용의 불안정을 겪으면서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제가 살면서 느낀 거는 인생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저같이 이제 성장 속도가 느린 사람한테 그래, 난 천천히 가도 괜찮다. 방향이 올바르니까 생각했는데, 이건 한 99% 맞고 한 1%는 틀렸더라고요. 방향이 분명해야 속도가 붙기 때문에 저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왜 속도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왜 속도가 중요하냐면 타고난 재능과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알잖아요. 우리 모두 있다라는 거를. 자, 달리기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 누구죠? 누구죠? 우사인 볼트죠. 우사인 볼트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대회 전날 먹는 것을 먹는데요. 맥너겟. 그러니까 인스턴트 같은 걸 먹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선수들은 공기 저항을 없애는 옷을 입잖아요. 우사인 볼트는 그게 걸리적거린다고 그냥 입는데, 딴 옷을 입는데요. 근데 1등이야. 이게 정말 노력의 영역은, 당연히 노력은 하겠지만 단순한 노력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과 역량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성장 환경과 좋은 인프라를 가진 사람조차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정말 속도가 느리고 방향만 분명해도 저는 괜찮을까에 대한 굉장한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자기개발 작가로서 1000명의 사람을 만난 사람으로서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럼 왜 속도를 높여야 되냐면 이제 평범한 우리가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속도에 빠르게 만드는 전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이제 정말 친한 여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저는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주변 지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굉장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니까 성장을 굉장히 좋아하고, 실제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차를 마시면서 오빠,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그럼 제가 이제 나는 지금 이제 그 친구가 창업을 했거든요. 창업을 해서 회사에서 아침 6시부터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죠. 그다음 퇴근 후에는 오빠 요즘엔 N잡이잖아. 한 가지 직업으로 만족할 수 없어. 자, 그래서 내가 부업으로 쇼핑몰을 하고 있지. 자, 근데 이게 또 오빠, 우리가 일만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잖아. 인간관계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리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 그리고 우리가 또 삶에 취미생활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몸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아침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요가와 헬스를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오빠 글로벌 세상 아니겠어. 나는 그래서 중국어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딱 듣는 순간 이거 이상하다. 삶이 너무 완벽한데. 삶이 너무 완벽하게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한테 했던 거는, 야, 너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너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야, 너무 많다. 왜 너무 많냐면, 자, 일단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대로 살아서 만족하시는 분이 이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삶의 가치관은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만족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줄이자. 왜냐하면 방금 말씀 못 드린 두 번째는 우리의 재능과 역량은 너무 한정적이다. 너가 정말 천재라면 중국 1시간에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 태어났을 때 6살짜리 애들 막 모아놨는데 유치원 갔는데 그림 그려라 했을 때 똑같이 처음 그리는데 다 똑같나요? 안 똑같아요.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은 달라.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제가 간혹가다 그런 천재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제가 수능 만점자 본 친구는 그 있잖아요. 그 프린터 책 같은 것들을 빼곡하게 적힌 거 10페이지를 하루만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하루에 한 장을 줘도 불가능하거든요. 2문장도 힘들 것 같은데. 여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좀 빼자. 우리 솔직하게 우리 평범한 거 인정하자. 평범하다 우리 대부분. 평범한 우리가 이 모든 걸 잘할 수 없다. 빼자. 너한테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좀 빼보자.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좋은 건 뭐냐면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와 재화가 아껴졌기 때문에 딴 데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는 이렇게까지 가는 게 힘들지만 내가 아는 창업가 분들은 창업해서 다른 일을 할 사실 여유가 없다. 왜냐면 거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너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에 여유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냐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그 방향이냐면 우리가 그 물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자, 동쪽으로 이제 한 70km 달리고 있다 칠게요. 동쪽으로 70km 달리고 있어요. 막 가다가 갑자기 잘못 왔다. 서쪽으로 가야지. 서쪽으로 사지 바로 채식할 수 있나요? 그럼 차가 바로 전복될걸요 아마?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동쪽으로 취직 가다가 서쪽으로 꺾는 순간 속력은 무조건 깎일 거고 동쪽에서 동서쪽으로 꺾다가 속력은 깎일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꺾는 순간마다 브레이크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속도에. 근데 내가 방향을 일정한 방향으로 정해놓고 쭉 가면 속력이 붙으면 뭐라고 하죠? 가속도가 붙죠. 훨씬 빨라지고 쉽죠. 70km에서 80km, 10km 더 밟는 건 쉬운데 처음 0km부터 시작하려면 그것도 엔진 시동 키는 것도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가장 잘못된 거는 본인 스스로 본인의 가속도를 다 갉아먹는 방향회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사실 한 길만 갈 수는 없죠. 한 길만.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어떤 분야를 처음 도전할 때는 어릴 때 제가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분들도 많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자녀분들 예를 들면 스포츠 시킬 때 딱 보자마자 너 양궁 좋았어. 너 승마야. 그래 너 수영. 걔가 그것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 종목을 한 번씩 해보게 하고 그 중에서 얘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포커스를 맞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일 때는 여러분이 하는 거 저는 좋다 생각해요. 모르니까 자기가 뭐 잘하는지.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부터는 저는 많은 걸 좀 덜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제 방향 측면에서 이렇게 한쪽에 쏟으려면 또 자기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한 일들을 이제 제일 위에는 적어보는 칸들이 있어요. 그냥 막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인위적으로 적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왜 이거부터 먼저 적냐면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왜 있냐면 첫 번째 목표 있고 밑에 그거 딱 있으면 그 목표에 맞춰서 적더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어. 처음에는 생각 없이 오늘 한 일들 적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목표 적으신 다음에 세 번째 다시 그럼 그 목표랑 관련된 한 일이 뭐였는지 정보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일과 하루가 생각보다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에 필요한 것들을 안 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야 된다.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살면서
저는 정말 싫어하는 말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대중들 위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재능이 있었다면 모든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건 다 그 개인의 잘못일 텐데 저는 개인의 노력이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부분은 제가 진짜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평범한데도 되게 못했어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반장, 부반장 한 번도 못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공부도 진짜 더럽게 못했습니다. 제가 근데 살아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 평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 평범하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특출한 재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 주변에 이제서 저를 옛날부터 알던 사람 빼고는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은 저한테 어떤 일정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역량이라든가. 저는 노력에 가속도가 붙으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재능이 만들어질 수는 있다고 믿어요. 저한테 그런 것들이 정말 옛날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뭐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저도 남들보다 잘하는 뭔가 몇 가지 재능과 역량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재능 영역으로 가려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건드려서는 할 수 없다. 10년 전에 그때만 해도 토익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10년 전에 취업을 준비할 때 토익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면 일단 첫 번째 토익이 자기 발 사이즈라고 하잖아요. 야, 전 그 명언마저 못 치겠더라고요. 그 발 사이즈가 제가 260 발 작거든요. 남자친구가 260 작잖아요. 제 발 사이즈도 안 나오더라고요. 첫 토익 220 나왔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고 토익 공부를 살짝 했죠. 공부하고 간 다음에 420점이 나오더라고요. 역대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어 접었습니다. 왜 접은지 아세요? 제가 그 영어 했다가는 제 인생의 모든 역량들이 다 바닥을 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되지도 않는 건데.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았죠. 사실 취업준비생에 영어 포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저는 사실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걸 했으면 일단 토익 700도 겨우 만들었을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을 할 시간 자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단점을 너무 많이 채우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장점이 시간을 뺏길 거잖아요. 그럼 이제 평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재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에서 좀 잘하는 것들을 그런 거 보이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좀 재능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분들 투기 종목들 있잖아요. 레슬링, 뭐 건투. 자, 이분들은 각자만의 무기가 있어요. 이게 장점이 내 창이고 단점이 내 방패라면 상대를 어쨌든 뚫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카운터 펀치를 날려 어쨌든 무슨 펀치 날려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 장점이 뾰족하게 뭔가 있어야 된다. 단점 보완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자라는 거고요. 자, 이 구조화에서 속도 표현이죠. 속도. 다양한 속도 중에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린 거고 속도 측면에서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모델 한 개를 아마존 CEO이죠. 제프 베조스 플라이힐 모델이라고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경제 경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모델 중 하나인데 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제 경영 책이든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보면서 저는 옛날에 좀 웃겼던 게 회사에서도 저희 무슨 전략 보고서 만들고 하면 뭐 시나리오 같은 거 만들고 하잖아요. 내 인생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도 와 기업이 이렇게 돌아가면 아마존 잘 돌아가네 하면서 이게 아니라 이거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하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가 만든 플라이 모델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이 아마존 세계에서 시가총액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아마존의 성장도 판매자 수가 늘어나면 그다음 판매자 수가 늘어난 상태에서 제품 가지수가 늘어난다면 고객 경험이 좋아질 것이고 고객 경험을 좋아지게 만들면 방문자 수가 많아질 것이고 방문자 수가 많아지면 다시 판매자 수가 많아질 것이고 판매자 수가 많아지면 다시 선순환 과정인 거죠. 이 네 개를 돌리면서 그 위에 있는 낮은 비용 구조, 낮은 가격을 위해서 물류센터를 만들고 해서 단가를 낮추면 다시 고객 경험이 좋아질 것이고 이 선순환, 이 아마존 이 엄청 큰 회사조차 이 선순환 그래프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물론 이거는 사실은 고객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대표적인 핵심 가치이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유튜브 채널로 이제 비교를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역이 다 있을 거잖아요. 거기로 다 데리고 가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생각했던 거는 그래 저는 이제 좋은 그 인터뷰 영상을 만드는 채널이니까 좋은 인터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을 한다. 기획에 맞는 좋은 콘텐츠가 가진 전문성을 가진 게스트를 섭외한다. 좋은 카메라와 구도로 촬영한다. 컷 편집, 자막, 음악, 효과 등을 활용해 영상을 편집한다. 제목을 뽑고 썸네일을 만들고 영상 설명 및 태그 설정을 한 후에 업로드를 한다. 업로드한 영상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해보니까 저는 이게 전부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기준이 각자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만들어봤죠. 굉장히 유사하죠. 김작가 TV의 채널 성장은 기획, 섭외, 촬영, 편집, 업로드, 평가인데 이걸 빨리 돌리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빨리 돌리기 위해서 편집자를 늘렸다든가. 저는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는 게.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게 구조가 딱딱딱딱 체계화가 되어 있으면요.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 유튜브 한다고 칠게요. 각자 분야 다른 걸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유튜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좀 얼굴이 매력적이면 좋지 않을까요? 말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요? 뭐 기획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서울에 있으면 좀 더 좀 원활하겠죠. 뭐 그다음에 뭐 옷을 좀 잘 입으면 좋지 않을까요? 뭐 기타 등등 있겠죠. 근데 몇 가지 딱 얘기하다 보면 한 3-4가지 넘어가면 되게 애매할 거고 다음번에 대답할 때 또 다른 대답을 할 거예요. 구조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구조화가 안 돼 있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불명확해지고 그러다 보면 계속 고민을 하게 되면 내 속도가 늦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6가지를 구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 카테고리별로 또 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만든 이후로 단 한 번도 제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데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제 유튜브 채널이 잘 운영되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중에서 지금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내가 뭘 못하는지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도 압니다.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촬영, 편집이 굉장히 좋은 채널로 사람들한테 약간 평을 받아요. 근데 이제 섭외 측면, 섭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섭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인터뷰 채널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측면에서 나는 어떤 좀 차별성을 보여야 할까? 이런 것들이 딱 나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이런 게 딱 있어야지 여러분 자기를 좀 돌아보고 내가 만약에 어떤 고급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걸 따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필요하다. 내가 지금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그럼 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이 사라질 것이고 고민이 사라진 시간만큼 속도의 시간을 보실 수 있겠죠. 그럼 훨씬 더 여러분의 성장 속도가 저는 굉장히 빨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너무 복잡기로 바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세상은 복잡하지만 그럼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불명확해진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분야를 저는 처음 어떻게 팔 때 항상 하는 건 전 구조화 시켜놓고 내가 이거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생각해보고 딱 구조화하고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는 처음에는 여러분이 제일 위에 보시면 목표를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키워드를 적어보세요. 구조하지 말고 그냥 키워드 다 나열하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모르니까 막 한 200개, 뭐 100개 적어보는 거죠. 적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구조화를 딱 시키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것도 빼고 중요한 것도 남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빠진 것들이 뭐인지 알 수 있고 채울 수 있고 이건 아니었구나 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틀이 없으면 계속 나침반 없는 항해를 하고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장에서 중요한 질문 2가지는 불필요한 시간을 어떻게 좀 줄일 것인가 방향 측면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구조화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구조화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속도를 높인다면 저는 좋은 환경에 있는 분들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놀란 거는 제가 처음에 들어간 직장이 좀 괜찮은 회사에서 그런지 몰라도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 옆에 친구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고요. 제 옆에 친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파트가 비싼 데였고 뭐 인턴십으로 들어온 친구가 타워팰리스에 살고 이게 서울에 사시면은 충격이 아닐 수 있는데 대구에서 올라온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지금 나는 이제 정규직 사원이고 인턴십 친구인데 타워팰리스 산다고? 굉장히 뭔가 어쨌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성장 속도가 저보다 훨씬 더 빠른 시절이 있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저만의 구조화를 만들어서 지금은 그들한테 뭐 그렇게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꼭 그런 거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루틴인데요. 루틴과 사실 속도는 굉장히 연결된 부분이죠. 루틴과. 어떻게 보면 아까 구조화도 루틴이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웃풋을 바꾸기, 인풋을 바꾸고 있는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웃풋은 바꾸고 싶은데 인풋을 안 바꾸고 있는 실수를 저질러요. 이게 제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비슷한 말을 했었죠. 뭔가 맨날 같은 거를 반복하면서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거는 약간 미친 짓이다 라고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냉면집을 차렸다고 쳐볼게요. 우리가 냉면집을 차렸어요. 냉면집을 차렸으면, 가게를 만들었으면 홍보를 해야겠죠.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아니 막 홍보를 할 거야. 근데 냉면집에 찾아오는 손님은 누구죠? 제가 이제 마포구에 냉면집을 차렸다 칠게요. 마포구 주민들이 오겠죠. 역시 냉면집에는 냉면 비냉, 물냉 비냉, 그 다음에 만두가 있어야 되죠. 3대 요소입니다. 자, 와서 냉면 시켰어요. 맛이 없었어요. 갔어요. 근데 근처에 냉면집이 그렇게 막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비냉을 좋아하시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올 수 있잖아요. 와서 비냉을 먹었어요. 자, 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식당은 내 첫 손님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 첫 손님이 내 지역 주민, 어쨌든 찾아오는 그 출퇴근하시는 분이나 그 손님을 잡아서 단골 손님으로 못 만들면 사실은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정해져 있거든. 그렇잖아요. 맛집이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역시 기회를 늘려야 되지. 바깥에 가서 막 전단지 계속 뿌려요. 이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이 굉장히 안 되는 식당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봤을 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기회를 이 사람은 늘리고 있는 거죠. 기회와 확률값. 저는 인생의 성공 방정식 저한테 만약 누가 물어본다면 제가 40살 살면서 자기개발책 8권 내면서 성공한 사람 1000명 만나면서 깨달은 인생의 성공 방정식, 저는 그냥 한 문장만 꼭 정리하라고 한다면 그냥 기회와 확률이 전부인 것 같아요. 기회는 내 성실성의 측면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 성실과 노력의 측면에 늘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확률은 단순한 성실로 늘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확률은 좀 스마트한 성실함이 필요한 거죠. 자기를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함정은 계속 전단지를 뿌리고 해서 기회를 늘리려고 해요. 처음엔 늘어날 겁니다. 처음에 늘어나요. 근데 이분 것처럼 물냉 비냉 다 맛없어서 사람이 계속 늘어갑니다. 자, 나중에도 기회가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늘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똑같은 인풋값을 놓고 계속 기회를 늘리는 거예요. 계속 같은 거 가지고 똑같은 결과값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처음에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최대한 확률값을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회에 나와보니까 정말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제가 어릴 적에 정말 소심한 사람이었고, 그냥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고 열정과 꿈과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스토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회에 나오면서 느낀 거는, 와, 사람들은 진짜 현실성 없는 남들 좋아하는 말을 너무 쉽게 잘 하는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스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좋습니다. 이것도 저는 반쯤은 대표적인 그런 거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아까 모두에게 재능이 있습니다라든가, 그 다음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자, 여러분,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려면요, 그 실패 값을 했을 때 확률 값을 바꿔야 돼요.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30살에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이제 고향이 대구 혼자 올라왔잖아요. 사회는 너무 냉정하더라고요. 사회는 너무 냉정해. 너무 냉정해서 내가 몇 번 못하면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예전보다 상황이 좋아졌을 거잖아요. 지금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기회가 없지 않았어요. 세상에 기회는 널렸더라고요. 근데 누가 다 독점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옛날보다 좀 잘하니까 무슨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요. 오히려 내 그 기회에 응할 시간이 없어. 근데 내가 정말 기회가 필요한 시점에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나한테 몇 번 찾아오지 않은 그 기회를 내가 지금 잘 살려서 확률값을 높이지 않으면 여러분한테는 계속 안 좋은 운만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 계속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 기회값을 늘리려면 여러분이 그 기회에 대한 결과값, 확률을 높이셨을 때만 기회가 늘어나는 거지, 나중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내 노력으로도 기회를 늘릴 수가 없게 된다 라는 얘기를 꼭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웃풋 값이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면 좀 인풋 값을 좀 바꾸셨으면, 저는 뭐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가능하려면 이제 5장의 복귀가 필요합니다. 5장의 복귀. 자, 얼마나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있는가요? 얼마나 객관적으로. 사실 제가 요 능력이 좀 많이 발달된 편이거든요. 요 능력이 발달된 편인데,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녹취록도 다시 듣고 영상도 다시 보고 하면서 편집을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능력이 발달을 했는데 저는 이게 복귀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복귀의 핵심. 우리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봤던 영화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저 그 명대사를 보고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복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뭐였냐면, 자, 주인공이 아내가 살인죄를 썼어요. 근데 살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옥소, 교도소에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친구가 변호사인 거예요.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와이프가 그런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얼마나 마음이 착한 사람인데 너도 같이 우리 가족이랑 술도 마셔보고 밥도 먹고 차도 마셔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때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 나도 네 와이프가 그럴 사람 아닌가 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와이프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와이프가 범인이 아닌 건데 네 와이프가 아니다, 이 사람이. 그럼 누가 범인일까 생각해보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증거는 네 와이프를 향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알고 변호를 해야지 오히려 형량을 줄일 수 있지, 계속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형량이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아, 이게 어떤 우리 사건에 빠지면 무조건 우리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떤 사건에 빠지면 항상 이 사건 자체를 이제 저와 제 상대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이 사람 왜 지금 나한테 화를 냈을까? 내가 화를 내서 나도 기분이 나쁘지만 내가 뭘 잘못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어떤 걸 잘못했는지 찾아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또 다시 살이 쪘지만 그 다이어트 되게 심하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200일 동안 26kg를 뺀 적이 있거든요. 체중 체지방률 5.6%. 네, 진짜예요. 식스팩 만들고 했었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다이어트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200일치 동안 먹었던 거 다 적고 운동량 다 적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떤 걸 반복하지 않았냐면,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이제 당연히 운동 계속하고 적게 먹고 있으면 무조건 살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죠. 정말 극소수의 0.001% 빼고는. 근데 어느 날은 살이 찐 거예요. 0.1kg가. 돌아봤죠. 그러니까 먹은 양을 다시 돌아본 거예요. 사진 찍어서 다 올려놨으니까. 제가 과자를 먹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과자 안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났어요. 그 다음에 또 추석 시즌 끼었는 한 2주가 있었는데 2주 동안에 0.5kg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2주면 한 2, 3kg씩 빠졌거든요. 또 돌아보니까 추석 때 떡을 먹었더라고. 그냥 막 먹었더라고. 그 다음부터 딱 그게 있으니까 안 먹는 거죠. 근데 그게 안 적어놓고 객관적으로 안 바라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 추석 때도 남들 다 먹을 때 떡국 조금 적게 먹었는데? 그러니까 외국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는 노력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객관적으로 굉장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은 왜곡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적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33살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33살까지. 왜냐하면 33살까지 제가 처음 하는 도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공모전 처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무언가를 도전할 때마다 세상이 저한테 이 말을 던지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제가 첫 공모전 도전하겠다고 했을 때, 야, 너 공모전 해본 적도 없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첫 인턴십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야, 너 지방대 나왔잖아. 대기업 인턴십 네가 어떻게 가? 그 다음에 제가 첫 해외 봉사 가겠다고 했을 때, 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첫 해외 봉사 제가 거의 한 28인가 9에 갔거든요. 취업을 해야 돼, 한창 나이인데 너 왜 굳이 지금 해외 봉사 가려고 하냐? 정신 차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대통령상, 제가 졸업할 때 대한민국 인재상의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이거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한 번 떨어졌거든요. 다시 대지원한 거, 야, 지금 너무 가슴 아팠던 말은, 저희 학교 이제 선생님 중 한 분이, 야, 도윤아, 너 작년에 떨어졌잖아. 왜 떨어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 다시 지원하려고 하냐? 빨리 취업하라. 이런 의미였어요. 그 다음에 첫 책을 내겠다고 했을 때도 제가 31살에 첫 책 냈거든요. 되게 빨리 낸 편인데 주변에서 들었던 말은, 야, 너가 뭐 열심히 살아서 좋은 스펙 가지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건 알겠는데 고작 지금 사원인데 무슨 책을 내냐,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제가 장관님과 시장을 만나겠다고 했을 때도 비슷했고요. 세상 사람들은 저한테
늘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 지금 그 얘기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성장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걸 했잖아요. 제가 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밑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안 돼. 안 될 거야. 하지 마. 시간 낭비야. 이런 얘기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한 33살, 4살, 5살부터는 안 된다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시간까지 한 5년 정도는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된다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어이씨, 요즘에 인간관계들이 갑자기 다 착해졌나? 그래서 다 갑자기 좋은 사람들이 많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좀 더 성장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넌 안 된다고 어쨌든 우리 집에서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우리가 뭘 도전하면. 그때 사실은 그 말의 진짜 출처는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출처는 우리예요. 우리.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말 안 된다, 된다는 이유는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죠. 제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가 우리 다음 회에서 이제 앞으로 도윤이 무조건 응원하자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된다는 거고, 그전에는 제가 되지도 않으면서 노력하지 않는 모습만 맨날 늘 26년 동안 놀기만 했으니까 제가 뭘 도전하려고 할 때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 말 추천은 그 상대방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 내가 보여준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저는 한번 용기를 가지고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고 난 다음에 그 안 된다고 한 이유를 해결하면 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조금 발전적으로 바라보려면 내가 용기를 가지고 그 사안을 보고 용기를 가지고 봤을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한다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6번째, 긍정은 최악의 상황에도 이제 잃지 말아야 될 것인데 여기서 말씀드릴 이야기는 딱 2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건에 빠졌을 때건 이 2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관점의 측면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판단에서는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긍정에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낙관 아니고요. 뭐 이 세상이 멸망할까 이런 부정 아니고 그냥 상황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인식하자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판단은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죠. 자,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전 지방대를 나왔습니다. 지방대를 나왔어요. 자, 이거를 긍정과 부정으로 바라본다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 야, 지방대 나오면 뭐 취업은 되냐? 야, 지방대 나와서 뭐 먹고 살 거야? 거기 뭐 비전이 있냐? 자, 근데 전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이 생각을 가지면서 학교를 졸업해. 그럴 거면 편입해야 되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평생 내가 학교 때문에 안 됐어. 내가 지방대만 안 나왔어도 그 생각을 할 거면 편입하는 게 맞아요. 근데 편입은 하지 않으면서 평생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부정적으로. 과연 그게 도움이 되냐 이거죠. 과연. 저는 이제 생각했어요. 긍정적으로. 긍정 생각해서 우리 계명대학교 너무 좋은 대학교야. 서울대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명문대학. 이게 아니라 그래 우리 계명대학교 지방사립대학교지. 인서울보다 당연히 못할 것이고 명문대보다 못할 것이고 지방국립대보다 못해. 그래 이게 현재 위치야. 현실인식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난 이제 여기서 뭐 할까? 자, 학벌 외에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죠. 뭐 학점, 그 다음에 뭐 자격증, 영어 성적, 공모전, 어학연수, 봉사활동, 인턴십. 그럼 난 나머지 스펙에서 정말 좋은 스펙들을 쌓자. 그래서 저는 대학생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공모전 17번 상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 봉사는 네팔,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한 3-4번 갔다 왔었고, 인턴십은 대기업이랑 외국계 기업체에서 3번 했고, 그 다음에 자격증도 취미생활이었어요. 약간 덕후 같은, 지금은 잘 안 따지만 자격증도 한 20개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외 활동도 수십 번 하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졸업하면서 저도 회사생활 잠깐 했으니까 스펙들을 봤을 때 대학교 제외한 스펙에서 저보다 스펙이 많은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저는 긍정적 인식했거든요. 그래, 나는 학교가 부족해.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난 이제 그때 제가 4학년이었으니까 이제 학교를 편입하기 좀 힘들고 나 차라리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할 수 없는 것들 빼는 거죠. 빼고 할 수 있는 거 집중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대학을 이제 졸업했는데, 졸업한 지 벌써 몇 년 지났는데도 학교 때문에 안 돼. 그 얘기를 해서 얻을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얻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제가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지금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도 있을 얼굴인데 있어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옛날보다 굉장히 적어요. 옛날보다. 뭐였냐면 지금도 보시면 제가 좀 털이 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외모도 약간 이제 그 다른 나라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동남아시아라든가. 제가 살면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른 어떤 분들이 야, 다른 나라 그거 안 좋게 얘기한 거 아니야 하시는데, 저는 항상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20살 때까지 저를 제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보다 제 별명으로 안 부르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살 때까지 제가 들었던 별명은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뭐 캄보디아, 뭐 중동, 뭐 얼굴에 기름이 나고 있는 것 같다, 뭐 기타 등등.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놀렸는데, 내가 나중에 커서 이 얘기하면 나한테 뭐 이상하게 얘기하기 저는 좀 웃겨요. 날 안 놀린 사람이 없었는데, 어쨌든 어릴 때는 약간 이국적인 외모가 강했던 거죠. 그리고 또 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다음 다크서클도 되게 심했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조금 있었죠. 근데 이걸 자 볼게요. 자, 긍정과 부정 중에서 이걸 부정으로 보면 이제 안 되겠죠. 그렇죠? 부정으로 보지 않고 긍정을 바라봤을 때, 그걸 보면 또 그걸 보면서 역시 나는 온빈이야. 이건 미친 거고 낙관론자고 잘못된 거고. 자, 긍정 뭐였죠?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 그럼 난 털이 많네. 제가 그 이후로, 웃긴 얘기지만 제가 레이저 제모를 15번 받았습니다. 이게 15번 받아서 이 정도 털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해진 겁니다. 저 예전 친구들 굉장히 가끔 만나면, 야, 너 왜 이렇게 깔끔해졌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보다도 옷도 훨씬 이제 패션 센스가 좋은 건 아니니까 깔끔하게라도 입자. 그 다음에 뭐 단정하게 다니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외모 측면에서 딱 바라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에 외모에 이제 이게 제 약간 장점과 단점 중에 제 장점은 아니었잖아요. 외모가 단점이니까 어느 정도 채울 건 채우고, 나머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포커스 맞추는 거죠. 남자들은 어쨌든 외모보다 이 역량 아닙니까? 능력,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키우고, 그 다음에 제가 일반 사람보다는 저 말을 잘한다 생각해요. 일반 사람보다. 왜? 제가 외모 측면에서 좀 안 된 게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상쇄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스피치도 좀 더 잘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 이제 1대1이나 뭐 몇 명 있을 때 되게 센스 능력이라는 게 되게 발달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어릴 적에 첫인상이 좋은 점수를 못 주니까 눈치가 너무 발달한 거야. 그 다음에도 저 어쨌든 인생에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정말 인생에 정말 바닥을 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힘들 때 버티는 최고의 방법 중 만약에 하나라고 얘기를 한다면, 불안감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놓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과 내 감정을 조금 구분하자는 거죠. 조금은. 이 감정과 내가 할 일이 구분 안 되면 내 하루가 무너지고, 내 일주일이 무너지고, 한 달이 무너지면 내 감정은 더 무너지는 악순환의 저는 연결고리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 친한 동생이 이제 미국에 무슨 뉴욕에서 디자인 스쿨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외지 생활이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서 형,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길래 제가 했던 말이, 야, 네가 힘들든 힘들지 않든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루하루 해야 할 일 꼭 반드시 하고 있다면 그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한다, 얘기했거든요. 네가 힘든 것과 힘들지 않은 것과 관계없이 네가 할 일은 매번 꾸준히 하자는 거죠.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오늘 어제 만약에 술을 마시고 들었어요. 오늘 술 마셨는데 좀 쉬자. 예를 들면 또 오늘 또 힘든 일 있으면, 오늘 힘든 일 있어, 오늘 좀 쉬자. 오늘 여자친구가 싸웠는데 쉬자. 오늘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은데 오늘 쉬자. 그렇게 치면 너무 쉴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저는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게 여기서 생긴다 생각해요. 프로와 아마추어는, 프로는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든 힘들지 않든 그 감정과 관계없이 내가 할 일은 꾸준히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김작가TV에 1일 1영상 올린 지 벌써 한 2년 정도 넘었거든요. 지금 한 달에 80개 영상 올리거든요. 80개 영상을 이제 2명이서 올려요. 저랑 편집자 한 명 딱. 그걸 한 몇 개월째 했는데, 저라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고로 지금 지난달에 8월 25일에 새 책이 나왔잖아요. 새 책이 나오면서 이제 다른 이제 25개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작가TV는 계속 영상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건 별개라는 거죠. 내가 힘든 것과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요즘 너무 바쁘고 책 나왔으니까 김 작가님 한 달 쉬자. 이것과 이거는 별개다. 한 달 쉬었을 때 과연 시청자분들은 날 찾아줄 것인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물론 너무 힘든 순간에 저도 아무것도 못한 시절이 있어요.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감정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는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책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어떤 사건이 있으면 적어 보시고, 할 수 없는 것은 조금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냥 비극적에서 그냥 끝단 제 얘기만 할게요. 제가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은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심하게 앓았고, 그래서 약도 먹어본 적이 있고 상담도 받아본 적이 있고 한데, 우울증이 앓으면 이 부정이 끝단으로 갑니다. 사람이 부정. 뭐 유전적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우울증에 빠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그냥 가볍게 감기처럼 걸리는 얕은 거 말고 병원 가야 될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일개 개인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내 가족이랑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가족이 다 죽었어, 교통사고로. 그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 안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까, 그 사람이 의지가 약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에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우울증 가볍게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무슨 얘기 해주고 싶냐면, 제 상황을 똑같이 그 사람한테 입히면서 너는 지금 과연 살아나 있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찮게 보지 말라고, 남의 고통을. 근데 그 상황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이죠. 왜냐면 내가 지금 부정이 터널에 있으니까 색이 회백색으로 보여요. 회백색으로. 근데 거기서조차도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을 바라보는 데서 좋게 보는 거 아니라 했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 할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아져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장은 너무 당연한 거죠. 왜 그리고 시도를 7장에 넣었냐면요. 앞에 6가지가 있잖아요. 앞에 6가지 여러분이 다 하셔봤자 7장 안 하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7장을 마지막에 넣었고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든 걸 알더라도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봐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어차피 세상에 정보는 넘치잖아요. 그렇죠? 결국 운은 어떤 사람에게 많이 오는가 했을 때, 결국 운이란 건 어쨌든 낚싯대를 좀 더 많이 던지는 사람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한 거죠. 복권 당첨자, 로또 당첨자도 로또를 긁은 사람한테 밖에 올 수밖에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저한테 제가 이제 공모전 17번 상을 받았고, 책도 이제 8권을 냈고, 유튜브도 90만이 됐잖아요. 하나씩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제 공모전 처음 26살에 했을 때 진짜 공모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정말 좀 공모전 동아리도 아니었고 기획도 모르고 팀장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시작을 했어요. 보건복지부 공모전이었거든요. 포스터가 딱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포스터 모양이 슈퍼맨 모양이었는데, 그걸 보고 어쨌든 인생 처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3개월 동안. 근데 미친 듯이 했어요. 진짜 미친 듯이 했는데, 석 달 뒤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전국 경쟁률 560대 1 정도였는데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딱 한 문장 얘기한다면 딱 그저 시작했을 뿐이었다. 책을 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첫 책을 내겠다고 했을 때 제 주변에 작가가 어디 있겠어요? 제 주변에 작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없고요. 근데 어쨌든 첫 책을 냈죠. 31살에. 그리고 계속 꾸역꾸역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8권의 책을 추가하고 베스트셀러를 추가할 수 있냐 물어보면 그저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 다음에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잘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었고,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는 여러분 왜 시작했냐면, 작가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책을 안 보잖아요. 책을 안 보고 영상을 보잖아요. 저도 바뀌었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90만에 육박을 했죠. 그거 가지고 또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저 시도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이 모든 걸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 시작했을 뿐이었던 거고, 시작한 저한테 세상이 저는 조금씩 운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운이 작용을 하려면 일단 내가 뭘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밭에 사과나무 씨앗을 안 뿌렸는데 사과나무가 자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내가 길 가다가 황금 100kg짜리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도가 가장 뻔하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좀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부분이 지금 여기도 성공, 성장, 성취 이런 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텐데, 그것보다 저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다들 여기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뭐, 지하철, 택시 타고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차 타고 왔거든요. 저는 사실 체이나 책방은 원래 이름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처음 와봤어요. 자, 저는 내비게이션 찍고 왔겠죠, 자동차에서. 어떻게 좀 왔을까요, 근데 여기? 혹시 그 생각 해보셨어요? 전 내비게이션에 뭘 찍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죠? 도착지 찍었죠? 근데 도착지 찍었기 때문에 온 것일까요? 도착지를 찍을 때 내비가 자동으로 잡아주는 건 뭐냐면 현재 내 시작점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마포구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저기 강남구로 돼 있다면 도착지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제대로 못 가겠죠. 전 그래서 도착지만큼 중요한 것은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공과 행복은 굉장히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뭐 성공한 직업이라는 변호사, 뭐 의사, 사업가라 해서 저한테 그분들이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도. 왜냐하면 성공했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 꽤 많거든요. 어쨌든 남들이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직업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목표를 향해 가는 치열한 노력만큼 그 길을 향해 가는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누군지. 제가 이 책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동해를 갔었거든요. 다 끝낼 때쯤에. 동해를 가다가 이제 앉아 있었는데 동해의 양양 서핑이 명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서핑은 안 하고 스쿠버 다이빙만 해서 그냥 앉아서 그냥 구경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물에 막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더라고요. 떠 있는데 떠 있네. 왜 헤엄을 안 치고 가만히 있지 싶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뭔가 파도가 조금씩 오더라고요. 갑자기 다 같이 막 헤엄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까이 왔을 때쯤에 갑자기 몸을 올리더니 이제 누군가는 싹 잘 타고 누군가는 물에 싹 꼬꾸라지고 하는 게 보이면서 이게 우리 인생의 운이랑 되게 비슷하구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뛰어난 서퍼도요 파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파도는 오는 거죠. 그렇죠? 운은 올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한테. 작년에 재테크 바람에 불든 뭐 유튜브 바람에 불든 무슨 운이 오든 뭔가 오겠죠. 근데 그 운을 제대로 탔을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운과 노력이 합쳐져 성공이 만들어지는 건데 운이 하나도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성공은. 근데 그 운을 타려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서퍼들이 처음에는 그 바다 모래사장에서 연습을 하죠. 그 다음에 물에 나가서 연습을 하죠. 그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도가 오는 거를 읽고 그 다음에 파도가 왔을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딱 실행했는 사람이 그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경험을 쌓으시고 그 운이 오는 거를 읽는 연습을 하시고 그 타이밍에 맞게 빠른 실행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만의 럭키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요 얘기 한 가지 드릴게요. 저는 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준비는 노력한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력은 나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그 선택은 결국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책의 부제가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인데요. 결국 저는 운은 나 자신이기에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그 7가지 법칙을 깨달으시고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이 들어왔을 때 내 실력으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빠져나간 여백만큼 내 노력을 그걸 채우신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운을 잘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어쨌든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